현금을 뽑아서 직접 보관하거나 소비하는 건 문제가 되진 않지만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본세보다도 가산세가 더 큰 엄청난 세금 추징이었습니다. 이런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즉시 세무사를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석호 세무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국세청에 금융거래 정보가 어떻게 흘러들어가는지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안전하게 현금을 뽑는 방법까지 설명드렸었는데요. 사실 현금을 출금하는 건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는 그 돈을 어디에 쓸 거냐가 중요하죠. 현금 출금해서 어디에 쓰시려고요? 여쭤보면 대부분 말끝을 좀 흐리세요. 이런 식으로 흐리세요. 사실 현금을 몰래 출금해서 거액의 돈을 증여세 없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실 겁니다. 현금을 뽑아서 직접 보관하거나 소비하는 건 문제가 되진 않지만 자녀가 몰래 받은 현금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할 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현금 출금보다도 현금 입금 그리고 계좌이체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데요. 자, 오늘은 사례를 통해서 자녀가 증여세 폭탄을 맞은 사례 그리고 사업주가 세금 폭탄을 맞은 사례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썰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사례로 설명드릴게요. 30살 아들이 12억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수하고자 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5억, 그래도 1억은 증여세 신고를 하셨죠. 나머지 6억이 비는데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국세청이 자녀의 근로소득을 살펴보니 2년간 근로소득이 있었는데 연봉이 5천만 원으로 2년간 번 소득이 1억, 그리고 지출이 연간 3천만 원으로 6천만 원을 소비하신 상태였고요. 그럼 4천만 원이 남았겠죠. 자, 그럼 6억에서 4천만 원 빼서 5억 6천만 원이 비는데 이건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아버님께서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ATM에서 현금을 출금해서 자녀에게 현금을 줬고요. 자녀는 이렇게 몰래 받은 현금으로 부동산 매매 대금을 치른 거였죠. 자, 그러면 증여세 없이 해피한 결말을 맞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는 PCI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PCI 시스템, 국세청은 재산 증거액과 소비 지출액에서 신고된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탈루 혐의액, 즉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탈세한 어떤 혐의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명의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미뤄볼 때 탈루 혐의액이 크면 이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례에서는 PCI 시스템 하에서 아드님이 도저히 소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간극이 컸기 때문에 결국 증여세를 내시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FIU, 즉 현금 출금까지 찾아보셨지만 PCI 시스템 그리고 우리나라 상증세법에 대해서는 모르셨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서는 그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미뤄볼 때 그 재산을 자력으로, 즉 스스로의 힘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해서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상증세법 제45조 4항에서는 그 계좌에 보유된 현금 내지는 그 예금이 그 계좌주의 똑같이 소득, 재산 상황 등으로 미뤄볼 때 스스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계좌에 든 돈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부동산을 사면 PCI 시스템에 걸릴 테니 부모가 현금을 몰래 주고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받은 현금을 계좌에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내가 자녀에게 현금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고 다른 사람이 자녀에게 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조사가 나오면 실제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몰래 받은 현금으로는 흔적 없는 소비는 가능해도 재산 취득은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하신 분이 있어요. 세무사님, 제 주변 지인 중에 딸에게 아파트 살 때 돈을 좀 줬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자, 그럼 이 경우는 운이 좋아서 안 걸린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금액 이하로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 추정하지 않겠다는 우리나라 법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우리나라 상증세법 제45조 3항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 금액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5천만 원,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3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아파트 구입 자금을 줬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라고 말씀하신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의 나이가 42세, 아파트 매매가는 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40세 이상인 경우 3억 원 이하 주택까지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이슈가 없었던 것이죠. 즉, 해당 금액 이하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 출금, 계좌 이체 등을 편하게 하시더라도 증여로 걸릴 확률이 낮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금액 이상이라면 세무 전문가, 즉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릴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는 현금 출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는 현금 출금보다 중요한 것이 현금 입금입니다. 왜냐하면 결제를 현금 입금이나 계좌 이체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사례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2022년부터 세무대리인으로 수임하게 된 사업장인데 업종은 도소매업입니다. 대표님께서 현금 매출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대표님 본인 계좌가 아니라 사모님 계좌로 입금을 받았고요. 계좌 이체를 받거나 현금을 받은 후에 입금하셨죠. 후일담이지만 본인 대표님 계좌가 아니라 사모님 계좌였기 때문에 안심하셨다고 해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입금액이 무려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세금은 가산세 포함해서 얼마가 나왔을까요? 부가세와 소득세에 대해서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연 약 9%, 현금 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심지어 2018년도는 법 개정 전이어서 현금 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50%가 붙었는데요. 다행히도 세금을 적게 신고한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정한 행위였으면 40%였는데 그래도 잘 막아서 10%로 잘 끝난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본세랑 가산세 포함해서 총 약 1억 5,681만 원이 나왔습니다. 본세가 7,270만 원이었는데 가산세가 과태료 포함해서 8,411만 원이 나왔죠. 본세보다도 가산세가 더 큰 엄청난 세금 추징이었습니다. 이렇듯 신고되지 않은 소득을 현금으로 입금하시는 걸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무사님, 그 사업장이 규모가 큰 사업장이어서 조사받은 거 아닐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장 도소매업이었고 매출액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특히 현금 매출 누락으로 의심받기 쉬운 업종, 병원, 학원, 미용실, 필라테스, 헬스장 등은 더욱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제 영상을 보시니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현금 입금한 것 같은데 FIU가 국세청에 내 정보 보낸 거 아니야? 라고 불안감이 드시나요? FIU가 국세청에 내 정보를 보냈는지 알 수는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FIU가 국세청에 금융거래 정보를 보낸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게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일 등을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라든가 이런 행정 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통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FIU가 아니더라도 금융실명법에 의거해서 국세청은 은행에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요. 은행이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똑같이 FIU처럼 10일 이내에 계좌주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국세청은 최대 1년간 통보를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법문구들을 쭉 따라와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맞습니다. 국세청이 마음만 먹는다면 이 정보를 1년간 통지를 미룰 수가 있습니다. 즉, 세무조사가 다 끝난 후에 뒷북으로 알려줄 수가 있는 건데요. 자료화면 한번 보실까요? 앞에서 언급해드린 현금 매출 누락한 후에 현금 입금에서 가산세 폭탄을 맞은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이 국민은행으로부터 2023년 3월 22일에 정보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작 당사자에게 통지된 건 2023년 9월 26일이죠. 즉, 세무조사가 다 끝난 후에 뒷북으로 이 사실을 통지한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저라고 해도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좀 다른데요. 이번에는 사업을 좀 크게 하시는 대표님의 사례입니다. 통보서 양식이 비슷한데요. 자세히 보시면 FIU가 당사자에게 통지를 한 날짜랑 국세청의 정보를 받아간 날짜가 동일합니다. 통보를 받은 날짜가 2024년 8월 14일인데 국세청이 정보를 받아간 날짜도 2024년 8월 14일로 동일합니다. 즉,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에 방해되거나 과도하게 세무조사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 통보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경우가 아닌 것이죠. 자, 이런 경우가 중요합니다. 국세청이 내 자료를 받아갔지만 나에게도 그 사실이 통보되었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즉시 세무사를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세무사를 만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